안녕하세요. 저는 전산회계 2급 수업을 하게 된 한동진 세무사입니다. 자, 우선 수업에 앞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회계 2급 수업은 여러분들이 접한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처음 학습하실 때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오늘 공부가 끝난 부분은 반드시 다음날 이렇게 누적하여 복습하시는 형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우리가 이론으로 배운 것들을 연필로 분개를 해보시고 그 분개가 끝나면 컴퓨터에 입력하시는 작업까지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을 하시면 실력이 많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교재에서 회계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확인하신 후에 기초적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각 계정 과목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에 보시면 회계의 기초 개념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에 앞서 회계가 뭔지, 회계의 의의가 뭐고 회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회계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나타내서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게 회계의 의의라고 나와 있고요. 회계의 목적 또한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정보를 외부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자, 회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때 제공하는 정보를 유용한 정보라고 합니다. 이 유용한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바로 회계인데 이 형태에 따라서 각각 몇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용한 정보를 외부 이용자라고 하면 투자자, 채권자 등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유용한 정보를 외부 이용자에게 제공을 한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경영자가 관리 목적으로 이 유용한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하면 이것을 관리회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국가나 세무서 등의 세금 신고의 목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것을 세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외부 이용자든 내부 이용자든 국가나 세무서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하는데 그 회계가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면 재무회계, 우리가 경영자가 관리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면 관리회계, 그리고 국가나 세무서 등의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면 세무회계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회계의 의의와 목적은 우리가 판단하실 때는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 배워두시면 되겠죠. 의사결정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내부 이용자, 경영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관리회계, 외부 이용자가 이용하면 재무회계, 뭘 줘야 된다? 유용한 정보를 줘야 된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재무회계가 뭔지 관리회계가 뭔지
그리고 세무회계가 뭔지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생겼을 건데 이러한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간에 대해서 회계는 어떤 기간을 쓰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는요, 1년을 기준으로 보통 나누어집니다. 1년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 회사에 가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한 회계 기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작년에도 한 기간이 있었다 하시면 올해가 작년이 1기, 올해가 2기가 되는 거고, 작년을 표현할 때는 정기, 올해를 표현할 때는 단기, 내년에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내년은 차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단기를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 기간으로 해서 1년 내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임의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1년 이내의 상황에서 회계 기간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6개월만 하는 법인이다 하면 6개월 단위로 한 회계 기간이 되겠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회계 기간이 되고요. 그러면 1년에도 2개의 회계 기간이 생기게 되겠죠. 반드시 1월 1일부터 시작하실 또 필요는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을 한 회계 기간으로 쓰는 회계법인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단 임의적으로 선택하시더라도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한 회계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책 4페이지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 단위는 회계 기록 및 계산의 범위를 말하는 장소적 구분을 회계 단위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런 회계 단위를 장소적 구분을 한 회계 단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학습하셨던 회계 기간은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회계 기간은 한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통 많이 사용하지만 그 기간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단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회계 정보 이용자에 따른 목적에 따른 분류를 나눴었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설명을 했었죠. 회계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와 세무회계를 세 가지로 나누었었는데 이걸 하나로 연결해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외부 이용자한테 제공을 한다 그러면 재무회계, 내부적으로 사용한다 하면 관리회계, 국가 등에 나간다 하면 세무회계, 그렇게 나누어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누가 이용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계는요,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느냐, 기장 방법에 따른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단식 회계가 있고, 회계를 다른 말로 하면 부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식 회계, 복식 부기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단식 회계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용돈 기입장을 많이 써봤을 거예요. 우리 돈이 얼마 들어왔다, 입금 100원, 그럼 잔액은 100원. 우리가 얼마 출금이 일어났다, 50원, 그럼 잔액은 50원. 이렇게 일회성 방향으로 가는 것을 단식 부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배울 거는 복식 부기를 배웁니다. 돈이 나갔으면 그에 대한 원인과 함께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쭉 배워나가는 모든 형태는 복식 회계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리 기업이나 대규모 기업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앞으로 점차 나가시면서 분기를 하시면서 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경영성과 보겠습니다. 자, 우선 큰 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좀 전에 재무회계라는 걸 학습을 하시면서 그거를 연습하셨을 거예요. 재무회계는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준다고 했는데
이 유용한 정보를 어떤 형태로 주냐, 그게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방안입니다. 어떤 형태로 주냐, 우리는 유용한 정보를 줄 때 재무 제표를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우리가 기업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럴 때 금융기관에서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가 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 흐름표, 네 번째가 자본 변동표, 다섯 번째가 주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씩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주로 학습하게 될 부분은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재무상태표라는 건 뭐냐면, 자,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체크를 해둘게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재무상태의 동그라미.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론 문제를 풀어보실 때 이 키워드로서 아, 이것이 재무상태표를 나타내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정 시점이라는 표현은 12월 31일을 말하는 거고요. 재무상태는 우리가 말하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을 재무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12월 31일자에 자산 왼쪽에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나중에 분개하는 방법을 배우겠지만 자산, 부채는 오른쪽에, 자본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자산은 스스로 측정을 하게 돼 있고요. 부채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돼 있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자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자산, 부채, 자본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재무상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산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현금이면 현금, 보통예금이면 보통예금, 이런 통장도 다 현금 같은 것들도 자산이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건물 또는 기계장치 또는 뭐 주식 같은 것들도 다 자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자산이 뭐냐 정의를 해보자면, 자산의 셋째 줄에 나와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산도 또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져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동은 움직인다는 뜻이죠. 비유동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구분을 나눠주는데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나누는 구분 기준은요, 1년 단위로 나눕니다. 1년. 언제로부터 1년이냐? 이렇게 1년 있으면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유동자산을 보고요. 12월 31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면 비유동자산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자산은 1년 또는 1영업주기.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영업정의가 있어요. 영업주기.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1년으로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분개를 할 때도 재무상태표의 차변은 자산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분개를 할 때도 자산을 왼쪽에다가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란 우리가 대차대조표 일로부터라고 하는데 재무상태표일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재무상태표가 표기되는 것은 12월 31일자에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딱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이면 유동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금화가 빨리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각 계정 과목의 항목들을 배우겠는데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 이 유동자산은 또 나눠지네요. 책에 나와 있듯이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이렇게 나눠지네요. 그래서 당좌자산은 어떤 것들이냐? 현금이라든지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나중에 뭐 선급비용, 선급금이라든지 미수금이라든지 우리가 자산이긴 하나 이제 현금과 교환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당좌자산이라 표현을 하고요.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우리가 판매를 위해 난 재고들,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없어지겠죠? 현금화가 빨리빨리 가능하고 물건, 재고자산들도 빨리빨리 현금화가 가능하겠죠? 1년 이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유동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동자산 안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무엇이냐? 비유동자산은요 1년 이내 언제로부터 재무상태표일 12월 31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는 자산들이에요. 우리가 장기간 보유하는 기간이 길겠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비유동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비유동자산에도 몇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페이지. 자, 1년 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12월 31일 이후로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한번 볼게요. 나중에는 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 자, 세 번째, 우리가 뭐 특허권이나 영업권 같은 무형의 자산들도 있죠. 우리가 권리를 가진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들이 있어요. 기타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이 아닌 이거 세 개가 아닌 것들이 기타 비유동자산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임차보증금 같이 내가 보증금을 냈지만 장시간 뭐 3년 동안 보증금을 냈다. 이러면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가 있죠. 자산이긴 자산인데 기타 비유동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에는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을 나눕니다. 언제로부터 1년? 12월 31일로부터 1년.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 어떻게 했냐? 유동성이요.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초 이론을 잘 기억을 하시면요. 나중에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 때 가셔도 이론을 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거예요. 이론은 같은 수업이기 때문에 잘 들어두시면 될 거예요. 각각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향후 챕터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는 무엇이냐?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도 우리가 부채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빚을 지는 거예요. 은행에 대출을 받던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던지. 이 부채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유동이냐 비유동 부채이냐. 언제로부터 1년 기준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2월 31일로부터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면 유동부채, 1년이 넘어가면 비유동부채.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았어요. 1년 이내 6개월 뒤에 상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유동부채가 생기고 3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다. 나중에 3년 뒤에 갚아야 되겠죠? 1년이 초과되니까 비유동부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계정 과목들은 향후 챕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나누는 기준이 어떠거냐.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기입할 때 어떻게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이렇게 아래로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뜻은 뭐냐.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이거는 몇 가지 사항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자본이 있죠. 자본은 따로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자본이라고 그러고요. 자본을 다른 말로 하면 순자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자산에다가 부채를 차감한 잔여 잔액을 자본이라고 표현하니까 순자산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자본 챕터에서 한 번 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IS라고도 표현을 해요. 손익계산서는 뭐에 대해서 나왔냐면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리를 나타내 주는 것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키워드는 뭐냐? 일정 기간에 대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됩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 준다는데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 관련된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의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의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인 수익과 비용이 합쳐지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나타내 주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또 밑줄 치겠습니다. 키워드 손익계산서는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 줍니다. 경영 성과를 나타내 줍니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분개하실 때 학습하실 건데 재무상태표는요. 여기 자산은 왼쪽, 부채는 오른쪽, 자본은 오른쪽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손익계산서에서는요. 수익은 대변에 쓰고요. 비용은 차변에다 씁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왜 수익이 오른쪽에 오는지, 왜 비용이 오른쪽에 오는지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익은요, 우리가 각각 매출이 일어나는 것과 각각의 임대료라든지 이자 수익 등이 있고, 비용은 우리가 알듯이 월급을 준다든지 감가상각비가 일어나든지 각 계정 과목을 우리가 다 따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시간에서는 너무 계정 과목을 공부하신다는 것보다는 회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빠졌던 부분은 현금이 나온 건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 주게 되어 있고요. 자본변동표는 우리가 이 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내용들을 나타내 주는 표는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은 뭐냐? 여기 수치로만 표기가 된 곳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설명을 글로 달아두는 것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는 재무제표인데 그 재무제표에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이 전체가 하나의 회계의 사이클인데 이걸 기억하실 때 한번 이렇게 말로서 따라오시는 형태로 학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한번 결합관계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회계를 공부할 때 분개를 한다, 회계 처리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회계를 분개한다는 건요. 이런 재무상태표와 이런 손익계산서들을 작성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은 왼쪽에 기입을 하게 돼 있고요. 부채는 오른쪽에 기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본도 오른쪽에 기입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어떤 것들을 기억할 수 있냐? 이거 수익도 비용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좀 보기 편하게 밑으로 붙여버릴까요? 네, 수익은 오른쪽, 비용은 왼쪽. 자, 이걸 가지고 분개를 해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걸 시산표라고 하는데, 분개는 이런 형태로 하는데 어떤 것을 분개를 할 수 있냐?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거래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 회계상의 거래와 일반 거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가 가능한 것들만 회계 처리와 분개가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차이를 한번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직원을 고용하기로 계약하였다. 직원을 뭐 연봉 2,600만 원에 고용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그럼 우리는 이거는 거래가 맞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또는 내가 이 집을 사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것도 거래가 맞구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러면 우리가 이건 거래가 맞으니까 분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회계상의 거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회계상의 거래는요, 경제적 사건을 해서 자산이 나간다든지 부채가 감소한다든지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원을 연봉 2,600만 원에 계약을 하였다. 연봉 계약을 하였다라는 건 거래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언제 회계상의 거래가 일어나냐?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는 분개를 할 수 있죠. 그때 회계상의 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 공장에 화재가 나서 상품이 타버렸어요. 우리는 그걸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회계상으로는 상품이 사라졌잖아요. 이 자산이 사라졌죠. 이것도 분개를 할 수 있는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는 간단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회계상의 거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구두로 합의하였다, 계약하였다,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분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개를 하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선을 긋고, 이쪽을 차변, 이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이쪽을 대변. 어떻게 하시냐? 예를 들면 자산이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럼 차변에 자산을 쓰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고 이런 걸 해볼까요? 현금 100원을 주고 토지를 샀다. 토지라는 자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여기 토지 100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현금 100원도 나갔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빠져나갔네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또 줄었죠? 빠져나갔네요. 그럼 여기다가 현금 100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래서 건물을 샀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은 돈을 건물 샀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건물 100원. 100원짜리 건물은 늘어났네요. 하지만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았죠. 부채가 늘어나겠죠. 부채. 대출 받은 걸 차입금이라는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늘어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부채가 100원이 늘어났죠.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버스비를 냈다 하시면 버스비 비용 100원. 여기서 비용이 늘어났죠? 근데 그럼 뭘로 냅니까? 현금으로 내겠죠. 현금이 빠져나갔다. 100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게 돼 있는데, 보시다 보면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토지가 늘고 현금이 100원 나갔다. 그러니까 자산이 100원 늘고 100원 줄었죠. 0이 되죠? 그 다음에 건물이 100원 늘고 차입금이 100원이 늘었습니다. 건물이 100원 늘었고, 여기 부채 차입금이 100원 늘었죠. 차변과 대변에 보시면 여기 100원, 여기 100원이니까 일치하여 0이 되겠죠. 이걸 양수로 보신다, 이걸 음수로 보신다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대차가 일치하는 0이 되겠죠. 그리고 버스비 비용이 100원 늘었는데 이거 뭘로 냈니? 현금을 냈잖아요. 여기 보시면 현금이 100원 줄었죠. 여기는 100원, 왼쪽은 차변에서 비용이 100원 늘고 자산이 100원 줄고 결국은 0이 되죠. 그래서 이 분개를 하실 때는 항상 대차가 일치해야 됩니다. 대변과 차변, 그러니까 대변과
차변이 일치하는 대차 평균의 원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분계하실 때 처음에는 분계가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그려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조금 그려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손익계산서를 붙여버리셔서 수익과 비용을 아래에 두신 다음에 자산이 늘면 차변에, 자산이 준다 그러면 대변에 넘겨버리세요. 부채가 는다 그러면 대변에, 부채가 준다 그러면 왼쪽으로 넘겨버리시면 되겠죠. 자본이 는다, 자본이 준다. 자본이 늘면 대변, 자본이 줄면 차변. 수익이 늘면 대변, 비용이 늘면 차변. 수익은 줄 수는 없습니다. 수익의 반대가 비용인데. 그래서 이것을 분계, 거래 판료서라고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형태로 분계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거래 판료소를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한번 이렇게 처음에는 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끼워 넣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될 거예요. 그걸 반복하시면 연필로 분계를 끊어보고 나중에는 컴퓨터에 입력해보는 연습, 일반전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차평균의 원리는 3번의 대차평균의 원리 둘째 줄에 보시면 차변금액의 합계와 대변금액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차평균이라는 거예요. 대차평균. 그리고 거래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 토지가 들어왔고 현금이 나갔다. 반드시 상반되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나갔으면 그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항상 그래서 2개 이상의 대립된 형태로 나타내는 걸 거래의 이중성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습하실 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기초 이론을 공부하시고요. 기초 이론을 공부하신 다음에 연필로 이제 분계 연습도 해보시고 그 분계 연습을 토대로 나중에 컴퓨터로 입력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실력이 점차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을 어렵게 학습하시는 것보다는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반복하시고 나중에 기출문제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했던 거 마지막 정리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요. 회계란 외부 이용자든 여러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주면 무슨 회계다? 재무회계. 내부 이용자가 이용한다? 관리회계. 국가나 세무서 등에 간다? 세무회계. 그럼 그 유용한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재무제표를 준다고 그랬죠. 이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럼 재무상태표는 뭘까요? 키워드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말했듯이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씁니다. 언제로부터?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유동자산, 1년이 초과되면 비유동자산, 부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기입을 한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항상 연습을 하실 때는 분계 연습도 매 챕터마다 이제 하실 거예요. 이 그림대로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에서는 깊게는 수업을 안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을 줄을 친 다음에 그것을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두 번째 챕터부터는 각각의 자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부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개정 과목이 무엇이며 그 뜻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